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세계 경제가 현재 어떤 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나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였죠.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흘간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경제학 심포지움이 개최됐습니다. 주최자는 캔자스시티 연은이었고요. 역사가 꽤 오래된 심포지움입니다. 올해가 47회였어요. 그리고 올해의 주제는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변화였습니다. 이름 그대로 경제학 심포지움이라서 이 주제에 맞는 논문들이 발표됐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논문들에 대한 관심도 꽤 많았을 텐데 지금은 평소가 아니죠. 작년부터 2회 연속 모든 사람의 관심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 모아졌죠. 무슨 말을 할까?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파월이 금요일 오전에 연설을 했는데요.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안 했어요. 하지만 같은 날 오찬 연설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달랐습니다. 이 주제를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타이트한 노동시장, 친환경 경제로의 이행비용, 경제 블록화, 이게 우리한테는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래서 대본이 없다. 정책 입안자로서의 어려움을 토로한 거죠.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 심포지움에서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충분히 토의되지 않았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발표된 논문들도 임팩트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논문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중요하지 않은 주제냐?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라서 학술 논문이 충분히 커버를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 구조적 변화가 어떤 것들이 있나 이걸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인플레죠. 수십 년 내 최악의 인플레가 발생했고 아직도 그 인플레는 완전히 제압되지 않고 있어요. 미국은 지금도 경기 과열 상태고요. 반대로 유럽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두 권역 모두 물가는 여전히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언제쯤 해결될까요? 잘 모르겠다는 게 답입니다. 특히 글로벌 경제 여건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인플레의 미래를 예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재작년 1월에 주요국의 인플레가 이랬어요.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 유럽, 영국의 인플레도 2% 이하였습니다. 지금은 정점을 지나서 둔화 중이지만 여전히 너무 높은 게 사실이죠.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는 인플레가 글로벌 경제를 구조적으로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돈의 비용, 돈의 가격을 바꿔놨고요. 돈의 흐름을 바꿔놨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를 바꿔놓은 거죠. 그리고 이 변화가 과연 어떤 결과들을 초래할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번 인플레에 대한 대응이 대단히 어려운 것은 다른 것보다도 원인이 공급에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사실 인플레의 원인은 과잉 수요에 주로 있었습니다. 경제가 좀 빠르게 성장한다? 그러면서 수요가 올라갔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공급 부족이 인플레를 촉발시킨 겁니다. 그럼 그동안 공급 부족 없었느냐? 있었죠. 주로 에너지와 식품에서 공급이 급변하면 인플레가 나타났습니다. 관련 물가가 급등했죠. 그런데 보통은 에너지와 식품에 한정된 일시적인 인플레였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안정화되면 식품과 에너지 물가도 다시 안정화됐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식품과 에너지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이 와해되면서 인플레가 광범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인플레가 계속되면서 서비스로까지 전이가 됐죠. 인플레 원인이 수요가 아니라 공급이라는 게 정책 기반자들에게는 굉장히 난감한 부분입니다. 금리를 올린다고 공급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요. 이번 공급 문제는 노동력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노동력 공급이 급감했어요. 주요 국가의 경제활동 참가율, 코로나 때 급락을 했죠. 그런데 이후에 경제가 다시 재개되면서 노동력 공급도 늘었어요. 그런데 이 속도가 맞지 않았던 거죠. 노동력 공급은 경제 회복을 뒤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임금이 올랐죠.
거기에다가 임금이 뒤쫓아갔기 때문에 임금이 오르는데도 근로자들은 생활비 위기를 맞았습니다. 물가 상승 속도가 훨씬 더 높았던 거죠. 이렇게 공급 사이드에서 야기된 인플레는 그야말로 대본이 없습니다. 빨리 해결될 거라는 기대가 비현실적인 거죠. 자, 두 번째 구조적 변화가 뭐냐? 각국의 국가 주도 경제가 이제 완전히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 주도 경제라는 게 너무 당연시되고 있어서 이제 세계 경제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예산 적자는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적자 폭이 2배 이상으로 커졌습니다. 미국 정부 회계연도는 10월에 시작해서 9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마지막 분기인데요. 7월까지 적자 폭을 보면 작년에 7천억 달러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조 6천억 달러 정도 적자예요. 국방 예산, 그리고 인구 변화에 따른 복지 예산, 전부 예산을 크게 뛰어넘는 지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후변화 대책, 미국이 돈을 퍼붓고 있죠. 선진국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 해서 코로나를 거치면서 재정을 많이 확대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적자 재정이라는 것은 이제는 일회성으로 운영되지 않을 것 같아요. 상시적인 적자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경제의 주도권이 많은 부분 국가로 넘어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변화는 지정학적인 경제 블록화입니다. 나라들끼리 편먹고 있고 거기에 새로운 강자까지 출현했습니다. 중국은 장기간 세계 최대 재화 생산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 8%씩 성장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세계 경제 성장 기여도 면에서 인도가 곧 중국과 경쟁할 것 같습니다. 구매력 기준으로 진한 파란색 막대가 중국이고요. 하늘색 막대가 인도입니다. 중국 성장률이 하락하고 인도가 대신에 거의 8%씩 성장하게 되면서 인도의 세계 경제 성장 기여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도의 출현이 가장 눈에 띄지만 다른 나라들도 많습니다. 사우디나 인도네시아 같은 자원 강국들, 그리고 중국을 부분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베트남 같은 제조 국가들,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목소리가 커지면서 세계 경제라는 구조 안에서 큰 변수로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변화 속에서 경제가 잘 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게 가장 문제일 수도 있어요. 세계 경제가 성장을 점점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성장 전망치는 2008년 이래 지속 하락하고 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세계 경제가 매년 4%씩 성장했는데 2010년대에는 3.5%로 하락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왔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는 3% 정도가 성장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과연 이 정도의 성장으로 생활 수준을 지속 향상시킬 수 있을까? 또 기후 문제 해결은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굉장히 골치 아픈 질문들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변화, 이번 잭슨홀에서는 큰 관심을 못 받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인플레 문제는 계속 안고 갈 것 같고요. 그리고 국가 주도 경제, 인구가 고령화되고 기후가 변화하면서 국가가 주도해야 된다는 논리가 좀 불가피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국가가 돈을 풀면 풀수록 인플레 잡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경제 블록화가 일어나면서 몇몇 국가, 몇몇 지역은 성장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생산은 비효율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 비효율은 어쩌면 더 악화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세계는 저성장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령화나 기후 문제, 인류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도전을 무슨 재원을 가지고 마련할 것인가? 인플레라는 한 가지 불안이 세계 경제 전체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